현재 세계 곳곳에서 전 세계가 동시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총액은 전 세계 국가들이 약 330조 달러 이상으로 인류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모든 가치의 약 2.3에서 3.2배 이상의 규모에 달하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모든 나라가 동시에 돈을 빌리는 사람이면서 빌려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기이한 돈의 순환 구조는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오늘 우리는 세계 부채 시스템의 진짜 주인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오늘날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지금 당장 없는 것을 얻기 위해 미래의 것을 담보로 거래해왔죠. 고대 농부가 봄에 씨앗을 빌려주고 가을에 곡식을 받는 것부터 시작된 이 개념은 이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단순한 빌려주고 받는 관계를 훨씬 넘어선 복잡한 시스템으로 발전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거미줄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나라인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 빚의 상당 부분을 미국 내부의 기관과 가계가 채권 형태로 보유합니다. 해외 투자자들도 공개시장 부채의 약 3분의 1 안팎을 들고 있을 만큼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은행에 저축한 돈이 그냥 금고에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을 활용해 정부 채권을 구매하고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어 일부를 예금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금융 시스템의 핵심 메커니즘이죠. 미국의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채 규모는 매우 큽니다. 은행, 연금, 보험, 자산운용 등 다양한 투자 주체가 국채의 주요 보유자로 참여합니다. 정부 채권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주식처럼 매일 가격이 크게 요동치지 않으면서도 약정된 이자를 통해 비교적 예측 가능한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대규모 투자처인 셈이에요. 물론 198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가 15%까지 치솟았고 2020년 코로나 시기에는 경제 부양을 위해 1%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정상화 과정에서 수익률은 다시 올라섰고 최근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대체로 4%대에서 등락하며 위험 자산의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들은 이런 변동성에도 익숙해졌고 정부 채권을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채권을 사는 건 은행만이 아닙니다. 연금기금과 보험회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지급 의무를 위해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필요하므로 전통적으로 채권 비중이 높은 자산 구조를 유지합니다. 뮤추얼 펀드들도 상당한 비중을 채권에 배분하죠. 이렇게 국민들의 저축이 정부의 자금원이 되는 숨겨진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정부가 이자를 지급하면 그 돈이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투자자들은 그 돈으로 또 다른 채권을 구매합니다. 자금이 스스로를 강화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물이 강에서 바다로 흘렀다가 증발의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자연의 순환과 닮아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적으로 반복됩니다. 미국 국채는 해외 보유 비중도 의미 있게 존재하는데 글로벌 달러 시스템에서 유동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핵심 담보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저축이 네덜란드 정부 대출로 이어지고 네덜란드의 여유 자금이 브라질 채권으로 흘러가며 브라질의 외화 보유고가 다시 미국 국채로 순환하는 시기죠. 세계 부채는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라기보다 자금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대한 순환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각 국가는 동시에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독일이 미국에게 돈을 빌려주는 동시에 프랑스에서 돈을 빌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같은 날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10억 달러를 빌려주면서 또 다른 곳에서 20억 달러를 차입하는 일도 드뭅지 않습니다. 결국 이 빚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서로가 서로의 빚을 들고 있는 네트워크 전체라는 답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들은 이렇게 쌓인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실제로는 만기가 오면 오래된 빚을 새 빚으로 갈아타는 차환, 이른바 롤오버가 일반적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무책임해 보일 수 있지만 현대 경제 시스템의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이 지속적 차입과 순환입니다. 자전거가 계속 앞으로 굴러가야 넘어지지 않듯 현대 경제도 자금 흐름이 멈추지 않아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부채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경로도 분명합니다. 정부가 돈을 빌려 지출하면 그 자금이 경제 전반을 순환하면서 기업의 매출이 늘고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소비가 확대되고 이는 다시 세수 증가로 이어져 정부의 상환 능력을 높여줍니다.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도 시점에 따라 정부 지출의 일부를 차입으로 조달하며 때로는 그 비중이 꽤 의미 있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리는 공공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현재의 세수와 미래의 세수가 결합된 결과라는 뜻입니다. 만약 정부가 갑자기 빚내기를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의 사례가 좋은 경고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투자자들이 그리스 국채를 위험하다고 판단해 구매를 거부했고 자금 조달이 막히자 공공부문 감축과 임금 급락, GDP 급감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연금 축소와 병원, 학교 예산 삭감은 시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이런 경험 탓에 정치와 사회는 극단적 긴축을 본능적으로 회피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차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2020년 팬데믹 때 미국은 단 1년 동안 거대한 규모의 재정 차입을 실행했고 중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도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확대, 중소기업 긴급자금, 백신 개발과 의료 인프라 확충 같은 안전망이 신속히 가동되지 않았다면 경제는 붕괴 위험에 직면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에도 위험은 존재합니다. 정부가 계속 돈을 빌리면 부채가 늘어나고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산의 더 많은 부분이 기존 대출 상환으로 묶이면서 새로운 학교나 병원, 사회 인프라에 투입될 자금이 줄어드는 대체 효과가 나타납니다. 부채 대 GDP 비율이 100%를 넘는 나라가 드물지 않게 되었고 일본은 약 200% 후반이라는 매우 높은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입 비용이 낮고 투자자 신뢰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버틸 수 있지만 위험 인식이 바뀌는 순간 금리는 급등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대출 문턱이 높아지듯 국가도 같은 원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때 누군가 제시하는 손쉬운 해법은 화폐를 더 찍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폐 발행 확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부릅니다. 베네수엘라처럼 가격이 몇 주마다 2배씩 뛰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는 가치 저장 기능을 상실합니다. 사람들은 달러나 금, 심지어 생필품으로 자산을 바꾸기 시작하고 화폐의 교환, 저장, 척도라는 세 가지 기능이 동시에 흔들리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은 사실상 마비됩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는 외화부채라는 또 다른 덫이 있습니다. 달러 같은 외화로 차입하기 때문에 자국 통화가 약해질수록 상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터키 리라가 달러 대비 크게 약세를 보이면 같은 달러 부채를 갚기 위해 더 많은 리라가 필요해지고 신뢰 약화는 금리 인상 요구와 자본 유출로 이어지며 통화 약세와 물가 상승, 신용도 하락의 하향 나선을 촉발합니다. 최악의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지고 이때는 누구도 쉽게 돈을 빌려주지 않아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더 어려워집니다. 아르헨티나는 이 악순환의 고통을 여러 차례 겪어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실물에 가까운 안전자산을 찾습니다. 최근에는 금값이 강세를 보이는 국면이 나타났고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은 등 다른 귀금속도 때때로 동반 강세를 보이며 광산주 지수는 현물 금 대비 레버리지 특성으로 반등장에서 더 큰 진폭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물 ETF, 광산 ETF, 개별 광산주로 갈수록 위험과 변동성은 커집니다. 매장량과 자원량, 생산 비용,
국가 리스크, 인허가, 인프라 접근성 같은 요소가 기업 가치를 좌우하므로 투자 판단은 반드시 각자의 검증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결국 약 330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부채는 저축과 차입이 연결된 순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 성장과 안정을 제공해왔지만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위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부채 순환과 실물 자산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금 같은 실물 자산으로 피난처를 찾게 되겠죠. 부채 순환 시스템과 실물 자산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한국도 글로벌 부채 순환 시스템의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 역시 이 글로벌 부채 순환 구조 안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일반 정부 부채는 약 GDP 대비 53%의 54% 수준이며 중앙정부 기준으로는 1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불과 10년 전 600조 원대였던 시절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기준으로 약 30조 원대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새로운 국채 발행, 즉 부채를 통해 조달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재정 확대가 아니라 미래의 세수를 담보로 현재의 경제를 유지하는, 바로 세계가 공통적으로 의존하는 부채 순환 메커니즘이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한국의 재정 적자는 약 46조 원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경기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재정 적자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부채 상환 부담이 세대 간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합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약 1950조 원 규모로 GDP 대비 90%대에서 100센트 안팎으로 평가됩니다. 이 수치는 OECD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부 부채뿐 아니라 개인 부채 또한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는 재정 확장을 위해 부채를 늘리고 가계 차원에서도 소비와 부동산 투자를 위해 빚을 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부채를 통해 성장하는 경제라는 글로벌 현상이 한국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든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높은 기술 경쟁력, 수출 산업 기반, 그리고 낮은 실업률 덕분에 단기적인 재정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부채가 성장을 이끄는 엔진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짐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세계 부채는 단순한 빚이 아니라 전 지구적 순환 시스템입니다. 이 구조가 완벽하게 돌아갈 때는 성장과 번영을 만들어내지만,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그 순환은 위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이 거대한 구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미래의 돈을 담보로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이 시스템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채로 유지되는 경제 시스템, 이것이 인류의 성장 엔진일까요? 아니면 서서히 다가오는 위험일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